한국을 건드리면 안 됐어. 그건 실수였어. 11월 초 일본 총리가 독도를 포기하라는 발언을 한 직후 미국 워싱턴의 한 안보 전문가가 저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불과 3주 전 일본 총리가 국회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죠.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 한국은 포기하라. 그 순간 세계 주요 언론이 동시에 속보를 띄웠습니다. 모두 같은 제목이었죠. 일본, 한국의 독도 포기 요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즉각 반발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외교 충돌, 긴급 성명, 강력한 항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세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 베이징, 런던의 각국 분석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현재, 일본은 상상도 못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동맹국에게 외면받고 심지어 자국민들조차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20년간 동아시아 정세를 연구해 온 국제안보 분석가로서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전례가 없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안보 분석가 에드먼드 켈러입니다. 20년 넘게 동아시아 정세를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총리가 그 발언을 했을 때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국제안보 세미나 참석차 방문한 길이었는데 호텔 로비에서 속보를 접했지요. 화면 속 총리는 국회 연단에 서서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흘러나왔어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이를 포기해야 한다. 순간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지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건가 싶었어요. 불과 며칠 전 일본은 중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였거든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거예요.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취지였지요. 일본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일본이 강대국으로 돌아간다며 거리마다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중국의 반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일본 여행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하루아침에 50만 건이 넘는 예약이 취소되었고 피해 금액만 4조 엔을 넘었다고 합니다. 도쿄 긴자의 고급 백화점들이 텅 비었고 오사카 도톤보리의 식당들도 손님이 사라졌지요. 수십 년간 장사해온 노부부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는 하루 매출이 제로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경제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4척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무려 16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엔진만 켠 채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요. 중국 해경선의 확성기에서는 여기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이다. 즉시 철수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영해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도 일본은 단 한 발의 경고 사격도 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미국이 도와줄 거라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미국 국무부의 공식 성명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 지지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어요. 사실상 외면이나 다름없었지요. 대만의 반응은 더 씁쓸했습니다. 일본이 대만을 지키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정작 대만은 일본은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미국도 대만도 일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 총리가 갑자기 독도를 꺼내든 거지요. 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총리의 표정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중국한테 밀리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중국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한국한테는 큰 소리를 친 거지요. 이게 바로 그날 일본이 보여준 민낯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총리의 발언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도 열광했어요.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건드린 건 실수였다고요. 일본은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도 침묵, 청와대도 침묵이었지요. 강경한 성명이나 항해 발표가 당연히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응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분석가들이 같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요. 한국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저 침묵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의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요. 한국의 침묵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서울로 이동하며 상황을 지켜봤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도발이 있으면 한국 정부는 즉각 반응하거든요. 강력히 규탄한다, 철회를 요구한다, 이런 성명이 쏟아지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도 없었고 청와대 논평도 없었어요. 언론에서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정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일본은 한국의 침묵을 비웃었습니다. 일본 방송 패널들은 한국이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거라며 우쭐했지요. 인터넷에서는 한국이 드디어 굴복했다는 댓글이 올라왔고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의 무대응을 겁먹은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에 있는 제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의 침묵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더군요. 비슷한 시기에 영국 정보기관에서도 한국 관련 긴급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20년간 이 지역을 연구해왔지만 한국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은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원래 외교적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예민한 사안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리에서도 인터넷에서도 큰 소란이 없었어요. 마치 나라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아는 일본 대기업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 기업들과 거래해온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어두웠어요. 최근 한국 파트너사에서 연락이 뜸해졌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빠르게 답장이 오던 메일도 며칠째 조용했고 통화를 해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쪽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국제사회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갈등을 단순한 외교 문제로 보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었지요. 한국은 수년 전부터 해양 감시 기술과 기상 분석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 기술이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규모나 성능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국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으니 외국에서는 더더욱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요.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긴장감을 키웠습니다. 한국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졌고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이 의도적으로 국제적 시선을 끌기 위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저평가할수록 한국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마치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었던 거지요. 저는 그제야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이상한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은 건 미국 해양연구소의 한 연구원에게서였습니다. 그는 동해 일대의 해양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달간 독도 주변에서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어요. 수온 변화, 조류 움직임, 해수면 높이가 기존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데이터가 계속 쌓일수록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졌다더군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독도 상공의 대기 흐름이 특정 구간에서 유독 정밀하게 측정되고 있었고 전파 패턴 역시 기존과 다르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반복되고 있었어요. 자연 현상이라면 이렇게 규칙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저는 서울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 관련 연구소에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를 만나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독도 주변 해역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소문이 내부에서 돌고 있다더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해서 관련 부서 외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수년간 개발해온 해양 감시 기술, 기상 분석 시스템, 그리고 최근 급격히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을 연결해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더군요. 한국은 독도 주변을 단순히 감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양과 대기, 전파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제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가 제 추측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주변 해역에서 관측되는 미세한 환경 변화들이 최근 몇 달간 특정 축을 기준으로 정렬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설계한 시스템이 작동할 때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지요. 더 놀라운 건 그 시스템의 규모였습니다. 단순한 감시 장비 몇 개가 아니었어요. 독도 인근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해류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수온의 변화, 심지어 물속 음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바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센서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수준의 통합 해양 감시망을 운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이 정도의 기술력은 갖추지 못했어요. 한국이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세계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완성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말로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기술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이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 상황은 한국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보고서는 한국을 전방 억제 국가로 규정했고 일본은 후방 지원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일본은 뒤에서 보급만 담당한다는 뜻이었지요. 지금까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이 차지하던 위치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오래 알고 지낸 한 관료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물었더니 그가 솔직하게 대답하더군요. 한국은 결정을 실행할 능력이 있고 일본은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위산업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제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일본 관광을 금지한 뒤 그 수요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을 예약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 같은 기간 한국행 예약이 40% 넘게 폭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도쿄 긴자 백화점이 텅 비는 동안 서울 명동은 인파로 넘쳐났지요. 더 중요한 건 산업 분야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85%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이 손잡은 파트너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지요. 조선업에서도 한국이 세계 수주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방위산업에서는 유럽 여러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제가 만난 일본 기업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고요. 실제로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수치도 나왔어요. 일본 기업들이 자국 내 투자를 줄이고 한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의 주요 언론들도 이 변화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연일 쏟아졌지요. 한 영국 경제지는 한국을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라고 표현했고, 독일 언론은 기술 강국의 부상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어요. 자랑하지도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준비하고 결과로 보여준 거지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된 건 한국이 나서서 홍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새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동안 일본 내부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도쿄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오사카에서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이었어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는데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공장은 한국 부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한국산 배터리 장비, 디스플레이 부품, 반도체 장비를 수년째 쓰고 있었는데 일본산보다 품질이 좋다고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납기도 정확하니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 기술의 수준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방 경제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노점을 운영하는 60대 노부부를 만났어요. 중국 관광객이 끊긴 뒤로 가게를 접으려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한국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눈가를 붉히며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 아니었으면 진작 망했을 거라고요. 연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중국 관광이 막힌 상황에서 일본 관광 산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손님이 바로 한국인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일본 경제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순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일본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한 유명 경제학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한국을 너무 오래 과소평가해 왔다고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발언 직후 인터넷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신호였어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일본 청년들이 늘어났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도 증가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인정하고 거기서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었지요. 물론 이런 변화를 불편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우익 정치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적대시했고 일부 언론은 한국 위협론을 부추겼어요. 하지만 현실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고 있었고 일본 관광업은 한국 손님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면 일본 제조업은 한국 부품 없이 돌아가지 않았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일본 사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위에서는 한국을 욕하면서 아래에서는 한국에 기대고 있는 이 모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일본 사회에 균열이 생기던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110년간 숨겨온 문서가 세상에 공개된 거였어요. 그 문서는 1877년에 일본 최고 통치기관이었던 태정관에서 작성한 공식 지령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니 지적 편찬에서 제외하라는 것이었지요. 일본 정부 스스로가 150년 전에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고 공식 인정한 문서였던 겁니다. 이 문서의 존재는 사실 1987년에 한 일본 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발견한 학자는 협박을 받았고 학계에서 고립되었으며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혔지요. 일본 사회는 그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과의 갈등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외국 언론들이 이 문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문서를 분석했고 그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렸어요. 일본이 1877년에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결정했음에도 1905년에 러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슬쩍 편입시켰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 영토론이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그동안 내세웠던 논리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일부 외국 언론은 일본이 110년간 자국민에게 거짓을 가르쳐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충격이 컸어요.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일부는 분노했어요. 정부에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폭로를 부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일부 우익학자들은 문서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정치인들은 침묵하거나 회피했지요. 하지만 원본 문서가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구든 원한다면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역사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리 오래 숨겨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150년간 쌓아온 논리가 한 장의 문서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폭로가 나왔음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거 봐라, 우리가 맞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확인해주는 정도였지요. 그 절제된 태도가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승자의 여유라고 해야 할까요? 역사 문서 폭로 이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각국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와 발표가 쏟아졌어요.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국제안보연구소의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이랬어요.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거기에 덧붙인 설명이 더 충격적이었지요. 일본은 결정을 실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은 그 능력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일본의 능력 부족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거였으니까요. 일본 언론들은 연일 이 소식을 보도했고 패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논리가 없었어요. 현실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비슷한 시기에 유럽연합경제안보위원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향후 동아시아 파트너 우선순위를 한국, 베트남, 그 다음 일본 순으로 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이 3순위로 밀린 거지요. 유럽 각국 정부도 이 방침에 따라 대아시아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도 주목받았어요. 앞으로 10년간 동아시아 기술을 주도할 국가로 한국을 단독 1위로 꼽았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조선, 방위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지요.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 기술위원회까지 나섰습니다. 동쪽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유럽 안보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발표를 종합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동안 암묵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 문서와 보고서로 명확하게 정리된 거지요. 일본 내부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분노했고, 일부는 좌절했으며, 일부는 체념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뒤처졌나 하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겼다고 자랑하지 않았고 일본을 조롱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강국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방식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저는 한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나온 성명은 단 2문장이었어요.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미래 지향적 협력은 환영합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격한 감정도 없었고 일본을 비난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절제된 태도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을 느꼈어요.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지요. 일본 사회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에서 배우자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는 모임이 생겼고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부라는 인식도 퍼지기 시작했지요.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중소기업들도 한국 파트너사를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보지 않고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 거지요. 물론 여전히 반발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우익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은 끝까지 한국을 적대시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지난 몇 주간 벌어진 일들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동아시아를 연구하면서 한국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말로 싸우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로, 경제로, 그리고 역사적 진실로 모든 것을 증명했지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버드가, 미국 국방부가, 유럽연합이, 세계은행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일본 총리가 독도를 포기하라고 도발했을 때 아마 이런 결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한국을 건드리면 쉽게 흔들릴 거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이 흔들렸고 한국은 더 단단해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시끄러운 자가 아니라 옳은 자의 편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러나 누구보다 분명하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총리 독도 망언에 전 세계가 외면한 충격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